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원을 3월 2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최슬리 명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턴 여러분 좋은 질문을 요즘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균 조회수도 계속 지난주에 계속 1만 회가 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애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에 대한 좋은 질문을 참 많이 해주시니까 조금 뿌듯합니다. 네, 굿 퀘스천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하는 질문이 이게 또 뭐 약간 우문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모르는 것이 있으시면 또 올려놓으시면 짧은 거는 여기서 답변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질문이 있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떤 회사가 캐파 증설을 하는 경우에 증설한다는 소식에 들어가면 잠깐 오르다가 도리어 주가는 하락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증설이 완료된 후 매출이 조금씩 나올 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제가 저축은행에 고유 운용하러 갔을 때 굉장히 투자의 고수가 한 명 저희 팀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조용한 친구인데 투자를 하는데 종목들이 그때 당시가 제가 2008년 12월 1일 날 저축은행 고유하러 갔었는데 2009년도 와서 그 후배가 주식을 사는데 약간 중견기업들 많이 사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했고 그 선수가 이제 중견기업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사놓은 주식을 봤더니 그 수익률도 그 친구는 장중에 시세를 좀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오후 되면 아예 그냥 그 옆에 커피숍 가서 계속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리고 그 선수가 좀 많이 봤던 잡지가 뭐 몇 개 있는데요. 그 글로벌하게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걸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수익률이 보니까 샀다 팔았다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큰 폭의 수익이 난 걸 보니까 1년 전에 이 증설을 발표를 했고 그중에 이제 하나 기억나는 기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그 공장이 완공돼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면서 매출이 점프업하고 거기에다가 실적이 따라오니까 그걸 약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설 나오는 이 주식을 잘 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후배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2007년에서 8년 넘어갔을 때 그때 OCI 그때 당시 이름은 동양제철화학이었죠. OCI도 대규모 유성증자를 통해서 그때 증설 발표를 합니다. OCI뿐만 아니라 2012년, 13년 차정 상세가 끝날 때 그때 현대차에서도 북경 4공장 증설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나중에 되면 박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증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합니다. 2008년도에 OCI 동양제철화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태양광은 대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100불 넘어가고 2008년 한 6월 되면 140불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그 와중에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OCI 주가라든지 태웅 이런 주가들은 처음에 별로 안 빠졌어요. 안 빠지다가 나중에 리마 사태 터지기 전으로 해서 한 6월부터 10월까지 유가가 박살나죠. 140불에서 40불대가 깨지니까요.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태양광, 풍력 모두 다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체 에너지니까. 자, 그렇다면 증설을 했을 때는 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겠죠. 근데 실제로 증설 돈을 펀딩을 해서 공장을 착공을 하고 완공이 돼서 실제로 제품이 양산이 될 때 그때 그러면 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의 시점에 그 제품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질 거를 감안한 그 범위 안에 있느냐인데 증설 부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몰려서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대체 에너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가 확 떨어지니까 대체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 그리드 페리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생산 원가에 비한 효율성 등등을 따져봤을 때 그냥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걸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체재 가격이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회사가 캐파 증설을 하는 경우에인데 이 어떤 회사가 어떤 산업에 있고 어떤 제품을 증설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의 성장성보다도 항상 경쟁 구도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 그 경쟁 우위를 유지를 해야 방금 말씀드렸던 캐파 증설을 하고 난 이후에 3년 뒤에 내가 이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야라는 가격 결정력이잖아요. 이 가격 결정력을 이 회사가 쥐고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2, 3년 뒤에도 이 회사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과점화돼 있어서 어쨌든 그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그래서 수요 증가율이 15%인데 생산 캐파 증설에 대한 공급 증가율도 딱 이 수요를 넘지 않게끔 적절하게 유지를 한다면 그렇다면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정부 당국에서는 또 각 나라가 이 카르텔에 의해서 가격을 담합하는 거는 또 되게 감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 담합한 거 아니야. 수요가 이렇게 좋아서 서로 달라 해서 가격을 올려서 주는 건데 뭐 어떡하라고 뭐 이러시잖아요. GPU처럼 최근에 GPU가 쇼티지고 GPU를 생산을 캐파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도 쇼티지고 그래서 HBM도 막 달라고 하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납품하다가 저쪽에 AMD에서도 야 우리도 그 HBM3 그거 좀 줘라 뭐 그걸 가지고 엔비디아한테다가 우리 AMD에서 지금 요 하나의 가격에 너네는 100불 주는데 저기는 170불에 달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좀 줘야 되겠어 이러면서 가격 협상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셀러즈 파워냐 바이어스 파워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을 가진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증설 부분에 있어서 2년 뒤에 공장 완공되고 나서도 제품이 쏟아져 나왔을 때
요 부분에 대한 Q 곱하기 P에서 이 ASP Average Sales Price라고 하는 이 평균 판매 단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증설에 의한 Q만큼 매출도 올라가고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고 네, 그럴 겁니다. 요 정도면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 채권 지수 월드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있죠. WGBI. 여기에 만약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질문도 본 것 같은데 네, 요 부분은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빠르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올해 정부 정책들 보면 WBGI 지수 편입도 이달 말 가능해 보이는데 전무님 생각 어떠세요? 요 얘기가 22년 9월 달이었나요? 그 언저리로 정부에서 추진한다 했다가 그리고 무산되기도 하고 그 FTSE 지수라고 하는 거기서 세계 크게 양대 지수 중에 모건 스탠리에서 하는 우리가 맨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이 FTSE 지수는 이미 벌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진국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WBGI 지수에는 그때 당시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와 그리고 채권을 매매했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 요 세금 때문에 세금을 깎아라. 깎으면 편입시켜 줄게. 요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좀 딜레이 됐던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도 마찬가지죠. 뭘 해주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켜 줄게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채권이 됐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됐던 모건 스탠리 지수에 지금 외국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54% 지금 갖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때 시장이 박살났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의 헐값에 그때 외국인이 30조 가까이 때려 받았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잃어버린 우량 기업의 주식을 이때 싸게 삽시다. 98년도에 우리가 탈탈 털렸었잖아요. IMF 때.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국민연금이 됐던 연기금 다 지금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막 샀을 때 연기금이나 기관들도 쫄아서 이렇게 막 멈칫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MSCI 편입시켜가지고 지수 올리면 뭐합니까? 좀 더 제가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약간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 보면 어제도 엔터테인먼트 아침에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데 PER이나 보면 밸류에이션이 되게 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략적으로 국민연금 우리의 노후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제, 보험사 등등에서 좀 전략적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MSCI 편입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주가 막 수급으로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WBGI 지수 편입이 되면 조금 저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채권도 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BGI 이게 WGBI 아닙니까? 가버먼트 본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나라가 발행하는 이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자니까 그죠? 네. 근데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꽤 많이 지금 너무 부동산으로 쏠려 있던 게 그 금융자산이 비중이 이제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도 보면 일본 이자도 나오지도 않는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채가 저평가돼 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자산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굴욕적으로 우리 걸 너무 많이 내주면서 편입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 뭐 이 생각이고요.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 지금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재작년에도 뭐 위기론 나왔을 때 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계속 투자금을 늘리면서 재작년에 한 120조 됐나? 그리고 최근에는 한 170조까지 외국인이 들고 있는 우리나라 채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아직 우리나라에 위기 없습니다. 그런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게 우리나라에 또 제2의 IMF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환율도 좀 떨어질 거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물가 안정시키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금이 들어오면 너무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 자체로 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채권 10년짜리 30년짜리 ETF 많이 하셨잖아요. 그저께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17분이나 지났네요. 자,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민 3명 중 1명, 홍콩 노인들 은퇴 후에 중국 본토 향하는 이유라고 돼 있는데 세계에서 그 제목을 보면서 홍콩 노인분들이 은퇴하고 요즘 해외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본토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지역 중 하나인 홍콩의 노인들이 은퇴 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중국 본토로 가고 있다네요. 더 적은 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평생을 지낸 홍콩까지 이동하기 편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에 있다가는 시차가 똑같으니까 중국 내륙에 있다가 또 홍콩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네요. 홍콩 정부의 정책 변화도 이들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다. 홍콩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그레이스 신은 84세이신데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홍콩에서 한 120마일 193km 떨어진 중국 본토 광둥성의 짜오칭시 실버타운으로 거주지를 옮겼네요. 193km면 서울에서 강릉 갈 때 한 요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작 서해 산책 등을 즐기며 평생을 지낸 홍콩에서보다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홍콩은 집이 좁고 사람이 많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편안하다면서 실버타운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요. 그가 거주 중인 실버타운 내 공원이 보이고 욕실이 딸린 방의 가격은 한 달에 94만 원? 홍콩보다 4분의 1가량이 저렴하네요. 그러니까요. 중국 본토니까. 그러니까 홍콩이면 한 350만 원, 400만 원 되겠죠. 또 실버타운 내 체육관, 텃밭 등의 시설 이용도 가능하고 특히 직원 대부분이 광동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홍콩은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높은 곳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은퇴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 및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인데 실제 홍콩 정부의 주거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대기 중인 사람은 16,000명 이상에 달하고 이들이 해당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까지 1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하. 홍콩 인구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은 21년에 20%나 되네요. 그리고 26년에는요. 26%까지 늘고 2046년에는 36%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와. 46년이면 3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홍콩 정부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은퇴 인구를 홍콩 내에서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을 중국 본토로 보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65세 이상을 지금 노인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노인 비중이 3분의 1 이러는데 제가 이 피지컬로 나는 저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롤 모델을 정해놓은 사람이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 매번 볼 때마다 제가 40대 때는 50대에도 저렇게 뛸 수가 있구나. 그리고 톰 크루즈가 얼마 전에도 영화 찍었지만 톰 크루즈 영화 시리즈가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얼마 전 영화가 이거 오토바이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 톰 크루즈가 62년생인가 63년생 아닙니까? 62년생이라고 따지면 지금 뭐요? 62세. 그죠? 우리나라랑 63세. 조금 있으면 톰 크루즈도 지공대사 됩니다. 지공대사. 지공대사 아시죠? 예, 지공대사이신 분만 아실 것 같은데. 예, 지하철 공짜로 타는. 네. 그러면 톰 크루즈가 3년 뒤에 지공대사, 그리고 노인. 노인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톰 크루즈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연령은 저래도 신체 연령은 얼마든지 톰 크루즈 보면 거의 뛰는 거 보면 30대처럼 뛰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30대인데 60대처럼 피지컬이 그렇게 되신 분들도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노령화 이런 거에 65세라는 이 기준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시간 없는데 자꾸 3,000% 빠졌습니다. 자, 홍콩 사회복지부가 지난 14년 6월 광둥성 거주 요양 서비스 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밑에 쭉 돼 있고요. 홍콩과 그다음에 중국 본토 간 고속철도 운행이 재개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군요. 고속철도 운행으로 지금 중국 광둥성에서 홍콩 시내까지 빠르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홍콩 정부는 고령자의 중국 본토 이주를 위해서 향후 몇 달 안에 광둥성의 9개 도시가 포함돼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외강하오 대만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 내에 7개 의료시설에서 정부의 의료비 바우처도 쿠폰 같은 거 쓰게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홍콩 노인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요양원을 운영 중인 비정부기구 NGO의 헬핑핸드 에 따르면 홍콩 노인들의 중국 본토 이주 문의는 22년 이후 2배 이상이 늘었고, 광둥성도 광저우의 한 실버타운은 지난 1월 홍콩 거주자를 처음으로 받아들인 이후 입주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짜오칭시의 실버타운은 홍콩 출신 입주자가 현재 95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실버타운의 경쟁지는 갈수록 늘어나는 홍콩 은퇴자들을 받고자 수용 능력을 약 30%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아주 추운 겨울을 태국이나 이런 필리핀이나
가서 보내고 오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이 강릉이나 이 부산 쪽 아니면 부산 옆에 진해까지 뭐 되게 따뜻하잖아요. 이때 보면 영하로 잘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고속철도 타면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니까 오히려 그쪽 밑에를 약간 이런 실버타운으로 잘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스타 틱톡 해롭다. 미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어린이 SNS 이용 금지. 플로리다주가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14세 미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생들 6학년까지다. 그죠?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따른 유해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의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자,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예전에 그 트럼프랑 붙었던 그 주지사네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에 정식 서명을 했고, 디센티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행사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면서 하루 종일 기계에 파묻혀 있는 건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4에서 15세 청소년은 계정 보유 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또 하고 있고요.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은 폐쇄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 삭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SNS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무한 스크롤을 제공하고 좋아요 같은 반응 지표를 표시하며 영상 자동 재생 등으로 강박적인 시청을 조정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스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 등이 전부 대상이 된다는 분석이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은 SNS 이용이 아이들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짚었고, 지난해에는 비백 머시 연방의무총감이 SNS가 아이들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부추기고 중독을 초래한다는 공중보고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네요.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다, 그죠? 자, 이게 확산되고 있는가 밑에 봤더니 지난해 3월 유타주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 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을 미국 최초로 채택했네요. 유타주가 솔트레이크 시티도 있고, 거기가 그 몰몬교회 또 거의 본산이잖아요. 그 몰몬 교가 보면 굉장히 이 스트릭트하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교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칸소주, 루이지애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 등이 비슷한 법률을 추진을 했고요. 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소송으로 알칸소주에서는 법안 발효가 막히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네요. 빅테크를 대변하는 로비단체 넷초이스는 플로리다주에서도 소송을 예고를 했네요. 자, 이 법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청소년의 SNS 사용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질환 위험을 높이며 온라인 괴롭힘이나 범죄에 취약해지는 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에 비평가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자녀의 온라인 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합니다. 사실 14세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절이라든지 어디 들어갔을 때 이 휴대폰으로부터 프리하게 24시간 아니면 36시간, 48시간 그런 거 체험하는 거. 예, 아예 이걸 들어갈 때 딱 어디 박스 안에 넣어놓고 그러고 보면 굉장히 잃어버렸던 많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사실 좀 사색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대폰 안 보고 이렇게 참 등산을 하시면서 아니면 공원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도 하다 보면 이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에 어쩔 수 없이 IT 동향이나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관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 보다 보면 이 쇼츠에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한 시간 동안. 네, 그런 거 보면 좀 이 자기 절제나 이런 거에 취약한 미성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법안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좀 차단을 시켜 놓을 필요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뉴스인데요. 자, 네이버 변재상 사회이사 선임, 최수연 대표 결격 사유 없어라고 돼 있는데 국민연금 반대를 딛고 선임을 강행했다라고 돼 있네요. 네. 네이버가 최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를 딛고 변재상 전 미래에셋생명 대표의 사회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하고 미래에셋 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주식을 서로 바꿔서 스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10년 됐을 때 저희는 아이 그거 바꾸면 안 되지. 네이버가 훨씬 손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서로 지분을 상대에 대한 의결권에 대한 약간 백기사 역할을 서로 아마 해주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미래에셋 증권의 지분하고 네이버의 지분을 서로 아직까지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들고 있어서 이렇게 이사진에 한 명 넣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자, 최수연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구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26일 어제 성남 네이버 1784에서 정기 주총을 했네요. 25기 정기 주총입니다. 자,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사회이사 선임, 정관 변경권 등 6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고요. 우선 네이버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9.3% 들고 있네요. 이 변재상 사회이사에 대해서 반대 의결권을 했는데 통과됐고요. 자, 왜 반대했느냐? 이 변이사가 미래에셋생명 대표 재직 시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경영 유의 조치는 21년 미래에셋생명의 계열사가 490억 원 규모 골프장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때 사전 검토와 심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 내려졌다. 자, 이에 대해서 최수연 대표는 엄정한 검증과 이에 대한 해소 절차를 거친 결과 법상 결격이나 윤리적 결격이 없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이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인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제재받은 바는 없고 과징금 규모도 미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적된 사실 역시 사실관계상 위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를 볼 때 이사로서 전문성, 독립성, 적절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후보로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네요. 자, 이날 주총 안건은
23년 재무제표 승인 뭐 등등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차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일을 확정하고, 이를 2주 전에 공고하도록 정관을 변경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고요. 1년 사채 발행권에 대해 이사회 포괄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개정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회사채를 보다 효율적인 시기에 빠르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최수현 대표는 지난해는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전사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네이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화에도 집중해서 전 사업 부문의 내실을 다졌다고 돌아봤고요. 사실 작년에 네이버의 그 분기 이익은 계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잘했죠. 영업이익률이 3천억대 후반까지 나왔고, 올해 보니까 1Q가 약간 슬로우하고 또 2, 3, 4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계속 컨센을 비트했는데 올해도 비트를 할지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아울러 서비스 측면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용자 소비 행태에 발맞춰서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있군요. 뭔 말인가 했네요. 초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가 이용자들의 동선에서 더 잘 발견되도록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통합 검색과 네이버 앱 개편을 통해 홈피드, 서치피드, 그리고 클립 등 발견형 콘텐츠에 맞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며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이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네요.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이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네요. 자, 최 대표는 최근 한국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네이버 쇼핑 위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요게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근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의 모델은 광고를 중심으로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와 다양한 생태계의 사업자들이 함께 경쟁하며 마케팅하고 판매가 일어나는 모델이기에 알리나 쿠팡 모델과 직접 비교는 어렵다. 네이버는 광고 및 가격 비교 플랫폼으로서 알리와 테무 같은 파트너들이 더 늘어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 광고 부서는 이미 알리 테무와 굉장히 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는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나 혜택,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배송면에서 경쟁사 못지않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네이버 웹툰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네이버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나 상장은 기업 상장 단계에서 필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생각할 뿐 상장을 목표로 달려가지는 않는다는 게 네이버의 철학이라고 밝혔고요. 김남선 네이버 CFO는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이 오히려 네이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 전체 매출에서 작은 비중을 구성하는 사업이고 특히 최근까지 적자였기에 네이버 주가에 마이너스 효과를 줬다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 상장함으로써 브랜딩 효과와 인지도 그리고 헐리우드 제작사와의 협력 등에도 도움이 되기에 결국 네이버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네이버 주가에 반영되지 않던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네이버 웹툰의 상장을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회사의 중복 상장이 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데 그 우리 웜의 신박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최근에 들어오신 이제 인턴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분할해서 상장을 하면 기존의 주주가 닥쳤던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분할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다시 살려면 높은 IPO 경쟁률을 거쳐서 신청을 해봐야 몇 주 받지도 못하고 그죠? 인기가 많을수록 완전히 그 회사가 내가 투자하고 있던 회사가 물적 분할한 그 사업부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가는 완전히 닥쳤던 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되고요. 일단 돈이 필요하면 아예 주주들한테 지금 우리 이 사업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얘기하면 주주들은 얼마든지 이 고성장 사업부를 갖고 있으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 보통 그 회사의 대주주들이 한 34% 이상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나도 돈을 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많으니까. 근데 부득이하게 상장을 꼭 해야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보통 보면 이제 좋은 사업부를 분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 중에서 이렇게 벤처 단계부터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키운 회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키울 때는 적자 단계에서 계속 키우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서 모 회사에서 계속 자금을 꽂아주는 데는 약간 이 계속 돈을 쏟아부어도 돼? 네, 이런 사업, 이런 자회사를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투자 한번 해주실래요? 해서 그냥 웹툰을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이너스 효과 지금 적자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웹툰 저거 특히나 미국 시장은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밸류를 쳐주잖아요. 쿠팡이 상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런 식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만들고 자금을 또 달러로 확 끌어당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있죠. 이 네이버 웹툰이 상장할 때 상당히 이 하나의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해? 웹툰 시장에서 1등이야? 글로벌 1등이야? 뭐 등등 하면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 이 시가총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예전에 어디였죠? 페이스북에선가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스노우 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면 미국 시장은 언제든지 이 회사 괜찮네 하면 이 회사 우리한테 넘기면 안 돼?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정말 높은 가격에 오프가 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듯이 오퍼 오면 팔면 됩니다. 또 팔면 되고, 안 팔 거야, 이 회사는 계속 키울 거야 했을 때 그 기업이 이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이 자회사로부터 주주 환원을 최소한 80, 90% 이상 주주 환원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율이 30이 안 되잖아요. 주주 환원이 30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기업이 이 자회사로부터 가져가는 것도 돈 아무리 벌어봐야 30%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70% 가까이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주주 환원율이 되게 높죠. 이 부분을 이 방송을 그 네이버에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니까 정확하게 경영진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일단 이 상장 이후에 앞으로 한 5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던스를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주주 환원율을 미국의 기준에 맞게끔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주주 환원을 할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에 대한 M&A를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벌써부터 뭐 팔아먹으려고 상장한다 하면 네이버 웹툰에 일하는 직원들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항상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네이버 주주들한테 그만큼의 주주 환원을 해준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 절대 주주가치 훼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가 해왔던 방식을 보면 굉장히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상장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카카오도 그 인큐베이팅에서 키운 자회사 팔아먹으라는 거죠. 팔고 카카오의 주식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속아가는 용으로 쓰겠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글로벌 MZ 다 모인다. 이거 바닥친 주가 끌어올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죠? 자, 올해 초 정부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기대감에 가파르게 올랐던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다시 멈춰섰다. 지난해 7만 원을 넘겼던 주가는 현재 5만 원대 초반을 횡보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전망을 바탕으로 한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탈 것으로 기대한다. 근데 밸류업은 올해부터 했는데 지난해 7만 원을 넘겼다고요? 올해 오히려 빠졌네요, 그러면? 자, 현대백화점은 지금 5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날 강세에도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로 올랐던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수준이고, 지난달 아닌가요? 자, 지난해 맞네요. 지난해 8월 14일 장중 기록한 52주 최고가가 71,700원. 이때와 비교해도 29%나 내려 있습니다. 자회사 지누스와 면세점 부문의 실적 부진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 지누스도 인수한 회사잖아요, 그죠? 자, 4분기 기준 지누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영업이익은 90% 감소했네요. 자, 같은 기간 면세 매출은 66.7% 줄어들었네요. 영업 손실은 157억 적자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따이공향 매출 감소가 역성장의 주 요인이었다고 하고요. 이익면에서는 공항면세점 운영 확대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노력에도 적자를 탈피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최근 증권가에서는 현대백화점의 분위기 반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 부분이 실적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백화점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9.8, 27% 성장을 했네요. 패션, 식품, 명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고르게 활약을 한 결과이고, 소비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의도 더 현대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급증을 했다. 김혜미 연구원은 더 현대는 백화점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며 MZ세대 위주의 트래픽 유인으로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했고요. 올해 현대백화점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해서 5.3%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0% 오히려 늘어난다고 하네요. 현대백화점은 주요 명품 브랜드의 신규 오픈 효과와 패션, 스포츠, 뷰티 등의 매출 호조로 백화점 부문의 성장이 예상된다. 면세점은 업계 차원의 따이공 공동 대응 역량으로 실적 기저가 존재해서 약 57억 원의 적자 개선을 전망을 한다. 면세점 업계끼리 이 따이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뭔가 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유진투자증권이 뭐 8만 원 제시했다고 그러고 뭐 쭉 뭐 돼 있네요. 아무래도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오면 이 최근에 국내 소비는 자꾸만 온라인으로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프라인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와서 아까 언급이 돼 있던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이 따이공한테 높은 리베이트를 주면서 저마진으로 물건을 팔 필요가 없어지니까 또 마진이 개선이 되겠죠. 아마. 자, 요 DL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스킵하고요. DL 그룹 친환경 신사업 확대한다 뭐 돼 있는데, 마지막 셀트리온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셀트리온 첫 주총 마무리, 서진석 의장 대비 합격점 평가라고 돼 있고, 어제 송도 컨벤시아에서 33기 주총을 개최를 했었네요. 변수안건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8개 안 모두 가결이 됐고요. 주가 하락 주주 불만에 잠시 소란도 있었고, 서 의장 깜짝 등장해서 서정진 회장과 일부 주주 감정 싸움 진화 등 안정적 진행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워낙 그 코로나 때 셀트리온에 이제 물려 계시던 주주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때도 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절대 이게 호재가 아니고,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좀 모르시다 보니까, 당시에 그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너무 비싼 밸류에 주식들을 많이 사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합병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 합병이 절대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합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통합이 됐고요. 네, 회사 자체는 참 좋은 회사입니다. 밑에 뭐 쭉 돼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데 5.27% 이었었는데, 반대 의사를 밝힌 게 몇 가지 있고요. 보수 한도.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다 보니까 서진석 의장, 서정진 회장의 장남이다, 그죠? 책임 경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사 보수가 12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 그리고 추가 이사 보수 한도 집행에 대해서는 목표치인 3조 5천억 매출 달성한 뒤에 동의를 구하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또 조건을 달았네요. 예, 그리고 미국 체류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의장으로 다시 작년에 또 올라오셨죠. 화상 연결을 통해서 또 지원 사격에 나섰었다고 합니다. 서정진 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현지 의료진들을 만나서 지난 15일 출시한 짐펜트라 대면 영업을 펼치고 있고, 시장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온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상반기 내로 현지 2,800여 개 IBD, 염증성 장질환 처방 의료기관의 7,500명의 의료진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오메신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